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저번에 했던 내용도 뭐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볼게요. 회계가 여러분들 회계가 일단 회계하면 이제 뭐다 이제 뭐 어떤 친구는 기업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료 제가 이제 뭐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뭐 일단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어의 역할은 소통이죠. 그죠? 소통. 왜 기업의 언어라고 하냐는 거죠. 왜 기업의 언어라고 하냐? 소통을 할 수 있죠. 언어가 누구랑 소통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를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계를 이용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소통한다. 즉,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보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재고자산 했었죠. 그쵸? 재고자산 했었었는데,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재고자산을 했었었는데, 자, 기업이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지는데 재무제표를 보면서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재무제표 안에 정보 유정들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기업의 활동, 즉 경영 활동이 재무제표 안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경영 활동이 뭐였었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기업의 경영 활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안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리고 아까 영업활동이죠. 그렇죠? 즉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이 재무제표 안에 또 손익계산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했었죠. 그쵸? 재고자산 했습니다. 녹음하다 슬라이드가 넘어갔네요. 일단 넘어갔네요.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경영활동이 재무제표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영활동이 재무제표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재무제표에 투자활동, 영업활동, 재무활동이 다 들어가 있나요? 다라고 하지 않지만 투자활동, 즉 경영활동이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땐 재고자산이 뭐였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 했었죠. 이게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본다면 어느 영역에 속할까요? 영업활동이겠죠. 그렇죠? 판매 목적. 재고자산을 팔아서 지금 만들어서 팔든 아니면 물건을 사와서 팔든 팔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물론 창출되기 위해서 희생된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관련된 판관비도 있을 것이고 즉 영업활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우리 손익계산서 자체가 사실 영업활동의 경영성과잖아요. 손익계산서가. 또 그러면 지금 영업활동의 예를 보였습니다. 투자활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활동은 투자부동산이 있겠죠. 투자부동산 얘는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의 경영 활동 중에서 투자 목적, 아니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게 당연히 이런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요거는 지금 투자 활동과 관련됩니다. 자, 사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채는 뭐죠? 회사의 채무죠. 회사가 갚아야 될 의무인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었을 때 그 채권 이름이 사채잖아요. 그죠? 사채를 발행한 얘는 기업의 어떤 활동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 그래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재무활동이라고 불렀죠. 그죠? 재무활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니까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내가 인지를 했던, 인지를 못했던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 재무활동, 뭐 제가 지금 티피컬하게 이 세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영업활동에 재고자산 말고 외상 뭐 매출 채권도 영업활동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뭐 유형자산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유형자산도 영업활동에 들어갈 것이고, 사실 영업활동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장에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이라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그냥 유형자산을 단순히 유형자산 정의가 뭐야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회계가 기업 경영 활동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식의 그렇게 틀을 가지면서 경영 활동 중에서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인데, 지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구나. 그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재고자산과, 왜? 영업활동이 여러분 뭐죠? 영업활동이? 그 회사가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죠.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영업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고자산 즉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보유하고 팔고 이익이 생기고, 요게 이 회사의 주 활동이라면 그게 영업활동인 거예요. 지금 그 재고자산은 영업활동 들어갈 것이고, 유형자산은 뭐냐면 물건만 있으면 팔 수가 있나요? 물건만 있으면? 아니 뭐 가게를 뭐 스토어를 하나 열든, 아니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든, 즉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팔리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장에 있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사무실에 있어서 그 사무실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팔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무슨 말이다?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든, 아니면 뭐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산이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된 자산이 유형자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때 이름에서 형태가 있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형자산은 결국 뭐다? 영업활동을, 지금 아까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나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공장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설비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설비시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 유형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영업활동이 일단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영업활동, 그래서 유형자산의 정의가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는 어느 영역이다? 기업 활동 중에서 영업활동에 관련된 걸 지금 여러분들은 영업활동 중에서도 유형자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형자산 대표적인 게 공장이든 건물이 되겠죠. 자, 공장 얼마짜리를 우리는 얼마로 인식하냐, 그지? 항상 이제 그런 틀에서 경영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영업활동인 거야. 얘는 투자활동이고, 물론 구분이 안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했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영업활동 하고 있는 거야? 영업활동, 이거 왜 또 영업활동에 쓰여질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자, 영업활동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공장 필요하죠? 시설 필요하죠?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타 이제 법적으로 관련된 그런 규정들은 일단은 제외시키고, 자, 그렇게 해서 공장에서 설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 팔겠죠?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만든 거를 보관한 창고가 있고, 그 다음 창고에서 어떻게 이제 주문 들어오면 팔리겠죠? 그래서 누군가라도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트럭도 있을 것이고, 팔고 나게 되면 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팔게 되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런 흐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계정 과목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유형자산이다 한 게 아니고, 영업 활동에서 어떻게 이제, 앞전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애들인 거고, 팔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팔려고 하는 거였었고, 그 팔려고 만들어진 그 물건 우리는 재고자산에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그냥 만들어지냐?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반이 있어야지 그게 만들어지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애들을 우리는 유형자산에 부르는 거지. 그 유형자산 처음에 공장이 들어오든 아니면 설비시설든 얼마로 보겠냐는 거지. 얼마로. 그 유형자산을 이제 처음에 취득했죠? 공장을 지금 지었어요? 공장을 짓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 다시 하자가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시간 지나면 지나서 어떻게 허름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생각한다는 말이 없애버린다는 거군요. 감가상각은 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인 거죠. 가지고 있는 동안 내 페인트 칠하고 벽지 칠하고 전등 갈아주고 그래도 시간 지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건물이 허름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울랄라 그쪽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쵸? 내가 얘를 5억 주고 샀어요? 아이고 그런데 지하철 들어오면서 얘 갑자기 200억 너무 심했나? 20억 할게요 20억 아니 20억도 그렇다 50억을 할게요 50억 50억짜리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건물은 낡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별로 없으나 결국 뭐 땅 때문에 사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치가 장부에는 지금 5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5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억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할 게 아니고 진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제 물론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본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보유를 해야 사실 필드 가서라도 그런 지식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사실 필드 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모든 게 습득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그 흐름을 잡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물건을 지금 만들었는데 얘를 재고자산인데 이 물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공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장을 지었어. 얘는 뭐로 보냐는 거지.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뭐로 표시하냐는 거지. 유형자산을 표시한다는 거. 얘네들은. 유형자산을 표시를 했어. 아유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있으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전등도 갈아야 되고 또 뭐가 될까 여러분들. 국가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장애인 입구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지금 의무적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애인 그 출입구래야 되나? 그것도 출입구 만들기 위해서 다시 공사해야 되고 무슨 말이다? 그러한 공장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보유기간 동안.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는 또 떨어지겠죠. 또 가치도 떨어지지 아니면 그 말은 건물은 이제 허름해지는 거고 허름해지는 건물에 갔을 때는 사실은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에다가 어떻게 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가만둘 수는 없죠. 5억짜리가 계속 5억인 건 아니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건물은 낡기 때문에 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게 감가상각인 거예요.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활동들이 회계에서 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에서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지하철 들어와가지고 50억이 돼버렸어요. 지금 장부에는 5억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 5억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50억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전에는 역사적 원가에서 제가 회계를 공부했었을 때는 대학에서 역사적 원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취득한 그 원가를 끝까지 가져갔어요. 이게 가치가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얘기했듯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5억보다는 50억이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겠죠. 그래서 연말 때마다 어떻게 재평가를 했던 이유가 그 이유죠, 지금. 시세가 바뀌니까. 그 바뀐 시세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열심히 또 물건을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접게 된 거야, 지금. like 왜? 배민. 내가 배달의 민족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배달의 민족 이렇게 배신 때릴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이것도 나중에 문제? 아니지. 내 소신이야. 이거는 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저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에, 말로는 배달의 민족의 사장이 독일계 그 기업에, 경영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죠? 우리 요기요인가? 배달의 민족과 같이 한 요기요가 아마 독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걸 거예요. 그걸 인수를 하면서, 그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 인수는, 그러니까 하여튼 독일 기업이 배달의 민족 인수를 하면서 그 배달의 민족이 어쨌든 경량은 실제 오너가 한다고 얘기돼 있었지만, 참, 눈 가리고 안 가리는 그렇죠. 무슨 말이다? 쟤네들이 이제 어떻게 좀 키울 만큼 키워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기업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충분히, 물론 그런 걸 처음 시도했었을 때 나름 리스크도 있었었고, 또 그걸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거 있었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제가 보상을 가져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또 먹튀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이제 키워놓고 자기 어떤 배만 불리는 식의. 그래서 그게 배달의 민족이 이제 매각이 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수수료 사건이 터졌잖아요. 저는 이것도 예측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독일 기업이 하게 되면 원래 이런 거예요. 이런 시장에 항상 그래서 독점이 제일 위험한 게 이런 걸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몇 번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쟁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 개 같이 하는 비즈니스가 몇 개 없으면 저는 이제 판이 이게 예측과 똑같이 그렇게 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 워낙 막강한 배달 앱이다 보니 여기가 이제 독일 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독일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만큼 비싸게 샀으면? 당연히 땡겨야지. 그래서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뭐 또 떨어지는 수당도 떨어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때렸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총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도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물론 타이밍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일단은 초래를 했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수수료율을 4몇 프로인 걸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게 4몇 프로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일단은 높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에 수수료를 제가 잘 모르니까 원래 이런 거겠죠. 처음에 높이 때렸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다음 기업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미안해 초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고민을 해보겠다 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것보다 낮은 수수료를 때리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기업에서 목표를 잡았던 수수료는 두 번째 수수료겠죠. 첫 번째 수수료는 어떻게? 일단은 강하게 한번 임팩을 주고 나게 되면 두 번째 제안하는 게 그것보다 조금 많이 낮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수긍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심리학에서 뭐라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회계를 하다 보니까 나름 기업들의 어떤 경영 방식들이 이게 티피컬한 경영 방식이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뉴욕에 있었을 때도 조그만 기업이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큰 기업이 오퍼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혼자서 그 사람이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SNS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콜롬비아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SNS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개발자들과 함께. 그래서 미국에 아주 큰 프록터 갬블이 있거든요. 프록터 갬블 P&G 여러분들 생활 필수품 보게 되면 P&G 꽤 많이 들을 거예요. 그 P&G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걸 들었던 거였어요. 그 대신 P&G에서 즉 사고 그 소셜 네트워크 이 기반 만드는 거는 그 CEO한테 다 맡겼던 거였어요. 그 CEO들이 다시 개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설계했던 그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했던 거였었죠. 아니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을 끌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시작 단계에서 P&G가 어플 해주니?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노력한 거에 대해 보상 대가를 받고 또 작업을 계속 했던 거였었거든. 물론 비슷한 역할이지만 실컷 우리가 키워줬더만 누구한테 넘겼어 지금. 딴 나라 넘겼잖아. 물론 이 배달의 민족의 사장 입장에서도 나름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정세는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지. 제가 여기까지 왜 갔죠? 왜 갔다? 왜 갔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유형자사 흐름이 제가 다시 흐름이 기억나면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경영 활동을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배우는 이 계산감 하나하나가 이런 기업 활동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즉 어쨌든 회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건 어느 활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실제 기업을 운영해보지 않았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은 회계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간접적인 경영 활동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구나, 기업에서 이렇게 하구나, 기업에서 이렇게 하구나. 물론 의사결정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관리에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지만 기업의 일단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재무에게서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이 있어요. 사업이든. 그런 정부 지원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공장을 지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럴 경우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영 활동이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다가 보여줘야 될 거냐 그지. 그리고 얘기했듯이 유형자산 보유 기간 중에 지출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유하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전등도 갈아야 되고 또 수도꼭지도 갈아야 되고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고 즉 보유하는 동안 돈이 꽤 많이 지출되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왜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이러한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거지.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소통을 하려면 누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지금 소통을 하려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업 경영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눈을 봤을 때는 경영 활동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는 지금 이용자산 영업 활동으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소개가 너무 길었죠? 사실 이거 지금 한 번은 제가 녹음을 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슬프죠? 자, 슬라이드에서 유형자산의 정의를 이제 나와 있는 정의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니 빨간 글씨에 지금 사용이라 됐죠. 그렇죠? 재화의 생산과 용료액의 제공, 타인의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얘기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의 한 활동으로 봤을 때 어느 영역에 속하냐는 거죠. 재화 생산이에요. 지금. 재화 생산, 용역 제공, 영업활동이죠. 영업활동, 주활동, 돈을 버는 영업활동으로 위해서 사용할 목적이시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는 거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 비품, 구축물, 차량 원방구는 당연히 차죠. 기계장치 아실 거고 공구도 아시겠죠. 그렇죠? 문제는 구축물이죠.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혀있는 건 건물인 거고 이게 뚫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이거를 건물 안에 즉 토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구축물 하여튼 구축되어 있는 물건 특징 볼게요. 키워드마다 영업활동 사용이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유형자산에서는 그냥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리적 형태에 있는 자산 또 생각해보자고 건물이 있어야지 재화를 만들 수 있겠죠. 기계장치 있어야지 재화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공구 있어야 되겠죠. 차 있어야지 배달하겠죠. 그걸 생각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유형자산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형자산 회계 처리를 하나의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구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페인트 칠하고 또 전등 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도꼭지 갈고 보도블록 갈고 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점점 건물은 낡겠죠. 그래서 원래 취득가액이 원래 이 가격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우리가 감소되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교수님이 근데 뭐 지하철 같은 게 생기면 호재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변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치드공가 이래가지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렇게 가치 감소하는데 갑자기 지하철 호재가 생겼어요. 픽 올라가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쭉쭉 내려가겠죠. 아무것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름의 다른 호재가 있으면 또 어떻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고서 다시 쭉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호재나 이게 지금 재평가했었을 때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또 낡으니까. 자, 물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겠죠. 토지가 가치가 없어지나요? 안 없으시죠.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 웃기는 건 건물이 나가는데도 지금 몇십억 하죠. 저기 대치동, 그러니까 강남에 보게 되면 대치동의 아파트 40년 넘었는데 40년 넘으면 이 건물의 가치가 있나요? 그래도 20억이다, 그쵸? 뭐 어쨌든 그게 사실은 땅값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아파트 하나의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랐으면 내려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이게 보유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영업 활동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공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죠? 사용하지 않으면 장부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도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공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팔 수도 있겠죠. 제거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예 공장을 내가 무너뜨려 가지고 없애든가 아니면 팔아서 없어지든가 이런 경우에 제거가 되는 거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근데 다른 사람이 공장을 사용한 데서 제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 공장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렇죠? 제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공장의 지금 주인이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부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팔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부셔서 없애버리든가 그런 식의 돼야지 없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데 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잔존가치가 나와있죠. 처음에 취득가액이고 잔존가치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가치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팔더라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잔존에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금액이죠. 이 금액까지가 감가상각 대상되는 거죠. 회계원리 시간에 설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설명으로서 좀 더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안 들었으면 이제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볼게요. 지금 최초에 인식했을 때 취득원가 결정하는 문제가 있죠. 인식하고 나서는 어떻게? 아이고 페인트 칠해야 되네요. 전구 갈아야 되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가치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12월 30일날 땅값이 올랐네요. 땅값이란다. 건물 가격이 올랐네요. 재평가 해주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을 왜 하는지 아시죠? 정보 이용자에게 이용한 정보가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데 어떻게 아이고 이 이용자산이 지금 어떻게 손상이 생겼네요. 손상자산을 인식해주고 나머지 제거하게 되면은 없어지면서 처분손익을 인식시켜주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지금 유형자산의 역사가 라이프가 이렇구나 라는 거 일단은 흐름을 좀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활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계처리 보시게 되면은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제 관건은 항상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억이 잔류가 오래 될까. 이런 정보의 잔류가 오래돼야지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유형자산 최초 인식 보겠습니다. 인식 기준. 인식이 뭐였었죠? 인걸 떠나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요. 뭘 만들어 볼까요? 텔레비전을 만들어 볼게요.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쵸? 공장이 필요해 지금. 공장 구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지었어요. 지으려고 사람도 쓰고 재료도 들어가고 제조 간접원가가 들어가가지고 공장이 딱 만들어졌어요. 총 들어가는 원가를 보니까 뭐 10억이었어요. 10억.
근데 돈은 지금 계속 썼죠, 그쵸? 썼을 때마다 뭐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시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건설이 완료되게 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면서 유형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즉 건물이 될 거예요, 지금. 일단 이 부분 모르셔도 일단은 상관없고, 자, 건물로 됐단 말이야. 원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쓴 돈이 계속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말 그대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야, 지금. 완료가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어떻게 얘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애라는 거지. 그런 애들은 뭐다? 유형 자산을 했었죠, 그죠? 건물 짓고 나니까 지금 재무제 변동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자산 맞아. 자산 맞잖아, 지금. 왜? 내가 물건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물건 팔게 되면 경제 효익이 들어오죠, 그쵸? 그리고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얼마 투입된지 알 수 있죠?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얘가 자산 정의에 지금 부합하죠? 자산의 정의에 지금 부합을 하는데, 그러면 자산 정의에서 어디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아, 얘는 지금 내 물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얘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뭐라 부른다? 유형 자산을 부르는 거지, 지금. 그래서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점까지 단기는 지득실비용입자. 여기 되면 지금 뭐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지금. 장기일 경우에는. 장기일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 즉 인건비 지불하고 재료비 지불하고 모든 게 지금 건설 중인 자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고 사용된 시점이 뭐다? 유형자산 바뀌는 거지.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취득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 청산이 실제 사용이 세 가지 중에서 빠른 날. 저 회계에서 회계사 시험에서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나 이제 등기.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말은 줄 돈 다 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내 물건이 되는 거죠. 실제 사용일은 말 그대로. 즉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취득 시점을 보는 거죠, 지금. 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알아보면은 실제 우리가 지급한 대가, 그 건물이든 건물을 만약에 취득을 했었을 때 지급한 대가를 우리가 취득원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그러나 이 취득원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되어진 모든 대가를 얘기하거든요. 즉 건물 가격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대 비용도 포함을 해서 취득원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cash equivalent, 현금과 똑같은 자격을 가진 거죠, 그렇죠? 현금 가격 상당액, 그 다음에 우선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아닌 다른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의 현금 가격 상당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원가나 자가건설원가, 설정된 담보 미지급 재산세 관련 부담금, 여기 차입원가, 복구원가 있죠. 요것도 지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재고자산했을 때 했었나요? 아니면 측정했을 때 했었나? 차입원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즉 여기 차입원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입을 한다, 돈을 빌린 거죠. 왜 돈을 빌렸다? 내가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빌린 돈의 이자 비용 있죠? 그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차입원가는. 복구원가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당장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 공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당장 우리가 공장을 없애는 건 아닌데 향후 이 공장이 없인 온전한 땅으로만 지금 땅으로 돼야 될 경우에 이 공장을 없애는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복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원가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원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돈 지불되는 건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미래에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질 때 지급되는 그 금액을 사실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복구원가는 이제 미래의 내가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회복하기 위해서 드는 금액을 지금 당장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놓고 상각을 하면서 나중에 없애시는 거죠. 못 갈 때. 매입원가 같은 경우에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 가격에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세금 가산 관세도 포함시키는 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매입 할인은 현금으로 깎아주는 거였었죠. 당연히 지도원가 포함 안 되겠죠. 리베이트는 뭐다? 리베이트는 다시 돌려주는 거죠. 리베이트 다시 돌려주는 금액도 당연히 매입원가에서 차감이 되어지고 관세는 포함을 시켰고. 자, 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되는 직접 관련가. 유형자산이든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 그런 기계설비를 공장에 투입했었을 때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비용도 어떻게? 그와 관련된 비용이야죠. 그와 관련해서 지급된 대가도 지대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종업원 금액 포함될 것이고 설치 장소 준비원가, 운송 및 지급,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정상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취득세 등록세 관세. 여기 보시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 요게 지금 같은 맥락이죠. 어떤 거다? 기계를 구입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설비 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걸 공장에 설치를 했죠. 그리고 잘 작동되는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 내가 이 설비 시설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급된 대가도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설비를 당연히 원가 포함될 것이고 그 설비 시설을 운송을 우리 공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송비하고 운송 관련된 원가 포함시키고 당연히 또 설비 시설을 하셨으면 공장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모두 2, 3, 4, 5가 같은 맥락이죠. 지금. 설비 시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 말을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설비 시설을 우리 공장에 설치를 하는데 그냥 설비 시설 원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 직전까지 드는 비용이 아니죠. 드는 대가는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가 간설 원가. 여기는 그냥 스스로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재료원가, 노무원가, 재료 간접원가 다 포함되겠죠. 자, 그림 7-1 보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용된 지도원가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직접 내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직접 내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 이 경우는 내가 구입을 한 경우죠. 지금 구입을 했었을 때 구입 가격에다가 아까 할인 금액으로서 매입 할인이나 아니면 리베이트 있었죠. 관세 더해주고 자산 취득 직접 관련 원가 포함시켜주고 여기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 다 포함되겠죠. 요거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재료비, 인건비, 재료 간접원가 이게 또는 되죠.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 결정되는데 추가로 여기 있죠. 지금 이 두 개.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중급 회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자본화된 차입원가. 자, 용어에서 볼게요. 차입한 거에 대한 원가인 거예요. 지금 차입하면서 지급되는 대가인 거야. 원가가 뭔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를 우리가 원가였잖아요. 그렇죠? 차입을 하면서 내가 지급한 대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빌리면서 지급을 뭘 하죠?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자 비용인데 자본을 했다는 말은 이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게 자본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보론 7에 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큰 틀에서 내가 경영활동 중에서 물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공장도 있어야 되고 설비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설비시설 이거 취득원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복구원가 필요한 경우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구할 때 지급되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취득 직접 관리원가 해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설비 시설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상태에 이르는데 지급되는 대가도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자산취득 직접 관리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취득세, 등록세, 요금도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